오늘은 창업이 직장 생활보다 쉬워서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를 기획하여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공감 또는 응원 댓글로 부탁드려요. 시작할게요. 한진우는 32층 집무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해질 무렵의 도시는 마치 거대한 회로 기판처럼 보였다. 수많은 불빛이 저마다의 행선지를 향해 바쁘게 전멸하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기계장치의 핵심 부품 중 하나라는 확신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깎인 연필들과 최신형 태블릿, 그리고 그의 이름을 각인한 묵직한 명패가 놓여 있었다. 상무이사 한진우. 그 5글자는 지난 30년 동안 그가 세상에 내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분증이자 방패였다. 그 이름 뒤에 숨어 있을 때 그는 안전했고 존경받았으며 무엇보다 유능했다. 그의 일과는 늘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다. 아침 7시 조찬 회의를 시작으로 저녁 9시 거래처와의 만찬까지 그의 시간은 곧 회사의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 거실 구조보다 회사의 비상구 위치를 더 잘 알았고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짜보다는 내년도 매출 목표 수치를 더 정확히 기억했다. 그것은 헌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신앙이었다. 조직이라는 거대한 신전에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는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는 두둑한 보상과 임원이라는 성역의 입장권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인사 담당 전무와의 15분은 그가 쌓아온 30년의 성벽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특별한 전조는 없었다. 그저 실적 악화라는 해묵은 명분과 세대교체라는 잔인한 유행어가 그의 앞에 놓였을 뿐이다. 전무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아주 사무적인 톤으로 준비된 서류를 내밀었다. 권고사직? 그 4글자가 종이 위에서 칼날처럼 번뜩였다. 한진우는 그 순간 자신의 심장 소리가 이명처럼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세대 부사장 후보로 거론되던 그였다. 후배들에게는 엄격한 스승이었고 상사들에게는 충직한 팔이었던 그가 이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처럼 처분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짐을 싸는 과정은 허무할 정도로 짧았다. 30년의 세월이 박스 3개에 모두 들어갔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했던 프로젝트 보고서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파쇄기에 들어갔고 그가 아끼던 후배들은 그가 짐을 싸는 동안 회의실로 숨어들거나 갑자기 바쁜 척 모니터에 코를 박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지시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조직이 그가 명패를 챙기는 순간부터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을 나설 때 그를 배웅한 것은 10년 넘게 그를 보좌했던 비서의 붉어진 눈시울 뿐이었다. 회사를 나오자 차가운 11월의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회사 로비를 벗어나는 순간 그는 소속된 곳이 없는 개인이 겪어야 할 첫 번째 공포와 마주했다. 늘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그였다. 이제 그는 스스로 운전대를 잡거나 지하철 노선도를 살펴야 했다. 양복 주머니 속의 휴대폰은 평소와 달리 고요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약속을 확인하거나 결제를 재촉하는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울려댔을 기계가 그의 퇴사가 확정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죽은 듯 침묵하고 있었다. 그는 차를 몰아 강변북로로 나갔다. 퇴근 시간의 정체는 여전했지만 그 정체 속에 갇힌 그의 마음은 예전과 전혀 달랐다. 예전의 정체는 잠시 쉬어가는 여유였으나 오늘의 정체는 갈 곳 없는 자의 지체였다. 그는 라디오를 껐다. 차 안을 가득 채운 정적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을 처음으로 가감없이 대면했다. 창업이 직장 생활보다 쉬워서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할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사회를 대비했어야 했다는 뒤늦은 자각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조직의 부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능인으로 전락했음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평소 자주 들르던 단골 일식집에 전화를 걸었다. 늘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던 주인장이었다. 하지만 퇴사 소식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 같은 긴장감을 느낄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한진우 자신의 피해망상일지도 몰랐다. 그는 결국 전화를 끊었다. 누군가를 만나 위로받고 싶었지만 그가 아는 모든 사람은 회사와 연결된 이들이었다. 회사라는 끈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들과 마주하는 것은 자신의 초라함을 전시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는 한참 동안 내리지 못했다. 평소라면 퇴근 후 현관문을 열 때 들려오던 가족들의 환영 소리가 오늘따라 무겁게 다가왔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취업 준비로 예민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 30년 동안 그가 입고 있던 것은 옷이 아니라 권력의 외피였다는 것을. 그 외피를 벗겨내자 드러난 것은 근육 없는 나약한 중년 남성의 나신이었다. 조직이라는 성벽 안에서 그는 자신이 강하다고 믿었지만 성벽 밖으로 밀려난 지금 그는 찬바람에 사시나무 떨듯 떠는 가련한 존재에 불과했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문제가 아니었다. 자아의 상실이었고 존재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지진이었다. 그는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그의 심박수도 빨라졌다. 1층부터 25층까지 짧은 이동 시간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도 지금의 비참함을 희석해주지 못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손이 멈췄다. 안에서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TV 프로그램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그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려야 하는 파괴자가 된 기분이었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손에 든 박스는 뭐고? 한진우는 아무 말 없이 신발장에 박스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내의 눈을 피하며 나지막이 뱉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일찍 올 거야. 아니, 안 나갈 수도 있어. 아내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정적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 정적은 회사 로비에서 느꼈던 그 찬바람보다 더 시리고 날카로웠다. 그날 밤 한진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책상을 정리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명함 지갑을 꺼냈다. 수천 장의 명함들. 그가 세상을 얻었다고 믿게 했던 그 종이 조각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 없는 폐지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중 하나를 꺼내 손가락으로 튕겨보았다. 이게 나였나? 아니, 그것은 그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라는 신전이 그에게 부여한 임시 직함이었을 뿐이다. 그는 이제 계급장을 떼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광야로 나가야 했다. 성벽 밖의 찬바람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니, 살 수 있을까?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정답 없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 퇴사 후 첫 번째 월요일 한진우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눈을 떴다. 수십 년간 몸을 지배해온 생체 시계는 여전히 6시 30분에 눈꺼풀을 밀어 올렸지만 그는 의식적으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창밖의 출근길 소음은 유난히 활기차게 들려왔다. 아내는 주방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넥타이를 매주며 오늘의 일정을 묻던 아내는 이제 그의 눈치를 살피며 밥그릇 놓는 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그 배려가 한진우에게는 차가운 연민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식사를 마친 한진우는 습관적으로 양복을 입으려다 멈췄다. 대신 백화점에서 사놓고 등산 갈 때나 입던 편안한 기능성 의류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상무이사가 아닌 그저 동네 산책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퇴한 노인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켰다.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는 자그마치 3,500개였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쌓아온 인맥의 지도였다. 그는 이 번호들 하나하나가 자신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이자 언제든 필요할 때 당길 수 있는 구명줄이라고 믿어왔다. 그는 오늘 그 구명줄의 보건력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다들 입을 싹 닫기야 하겠어? 그는 가장 먼저 대학 후배이자 모 중견기업의 사장으로 있는 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업 제휴 문제로 일주일에 3번씩 통화하던 사이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평소라면 첫마디에 형님 하고 달려들었을 박 대표였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잠시 후 지금은 회의 중이니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짧은 자동 메시지만 돌아왔다. 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월요일 오전이니까 바쁘겠지. 그는 다음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승진 가도를 닦아주었던 전직 부하 직원이자 현재는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이 사장이었다. 이 사장은 3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한진우가 기억하던 깍듯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 한 상무님. 뉴스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짧은 과거형의 인사말, 고생하셨다는 말에는 더 이상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는 선언이 담겨 있었다. 한진우가 재취업이나 자문자리에 대해 넌지시 운을 때려 하자 이 사장은 갑자기 비명이 들릴 듯한 소란을 핑계로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 상무님, 제가 지금 공장에 급한 일이 터져서요. 다음에 제가 연락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 다음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임을 한진우는 직감했다. 오후가 되자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여전히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보조 배터리를 챙겨야 할 정도로 빗발치던 연락이 끊기자 기계조차 생기를 잃은 듯했다. 한진우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30년간 그가 베풀었던 호의와 술자리, 골프 접대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모든 행위가 우정이나 의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단기 채권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채권의 발행 주체였던 상무이사라는 직함이 소멸하자 채무자들은 일제히 파산을 선언하고 잠적해버린 것이다. 인맥이란 결국 서로가 서로의 효용 가치를 먹고 자라는 기생식물과 같았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보였던 인연들도 회사라는 토양을 걷어내자 힘없이 쓰러졌다. 그는 자신이 소중히 간직했던 수첩을 꺼내 들었다. 명절마다 선물을 보냈던 명단, 경조사를 챙겼던 명단들이 빼곡했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내가 이들에게 베푼 것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관리였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그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자신 또한 그들을 직함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사장, 김 본부장, 최 의원. 그들에게서 직함을 떼어내면 한진우 역시 그들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 해질녘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입사 동기이자 유일하게 친구라 부를 수 있었던 정연과 연락이 닿았다. 정연은 이미 2년 전 명예퇴직을 하고 교회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정연은 한진우의 전화를 받자마자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진우야, 너도 이제 드디어 유령이 되었구나. 유령? 그 단어가 한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조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지? 근데 나와보면 알아. 우리는 그냥 그 거대한 건물의 조명등 같은 거였어. 전원이 꺼지면 아무도 우리가 거기 있었는지 기억 못해. 정연과의 통화는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잔인한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연은 덧붙였다. 인맥? 그거 다 허상이야. 내가 자리에 있을 때 내 앞에 머리 조아리던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내 책상 위에 놓인 명패에 절을 한 거야. 명패가 치워졌으니 절할 대상이 사라진 건 당연하지 않겠냐? 이제 사람 찾지 말고 내 자신을 찾아라. 한진우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이 마치 자신의 화려했던 경력이 불타 없어지는 장면처럼 보였다. 그는 문득 휴대폰의 연락처 목록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기억부터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생명줄이라 믿었던 번호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마다 묘한 해방감과 함께 지독한 고독이 밀려왔다. 3,500개의 번호 중 그가 정말로 힘들 때 전화를 걸어 술 한잔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번호는 10손가락 안에 꼽혔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이미 은퇴하여 각자의 고독을 견디고 있는 이들이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온 한진우는 식탁에 앉아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좋아하는 찌개를 데워 내놓았다. 스마트폰은 식탁 구석에서 죽은 듯 조용했다. 한진우는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아내의 손등에 잡힌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다. 여보, 내가 그동안 사람 농사를 잘못 지었나 봐. 내 곁에 아무도 없네.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곁에는 원래부터 나랑 우리 애들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당신 곁이 아니라 당신 자리 곁에 있었던 거고요. 그 말은 한진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30년 동안 거대한 환각 파티에 참여했던 기분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었지만 파티장 불이 꺼지고 음악이 멈추자 모두가 뒷정리조차 돕지 않고 떠나가 버린 것이다. 남은 것은 빈 병들과 어질러진 의자, 그리고 홀로 남겨진 주인뿐이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인맥이라는 성벽은 사실 모래성보다도 허약했다는 것을. 그날 밤 한진우는 스마트폰의 전원을 완전히 껐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연락도 기다리지 않는 밤이었다. 적막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고요한 질문의 시작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내뱉었다. 내일부터는 남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자신에게 말을 거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인맥이라는 이름의 환상이 거친 자리에 비로소 인간 한진우의 맨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끄고 맞이한 첫 아침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입자가 눈에 보일 정도로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한진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미 3번의 통화를 끝내고 운전기사가 대기하는 주차장으로 향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오직 정해지지 않은 시간만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거실로 나왔다. 아내는 이미 시장에 갔는지 메모 한 장만 남겨두고 비어 있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집안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20년을 산 아파트였지만 그에게 집은 잠만 자고 나가는 호텔이나 다름없었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화분, 벽지에 베어든 빛바랜 흔적, 서재 한 구석에 쌓인 먼지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은 참 오랫동안 이곳에 부재했군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서재 정리를 시작했다. 퇴직하며 들고 온 상자 몇 개가 방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각종 상패, 기념패, 그리고 그가 주도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가득했다. 하나하나 꺼내어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한때는 그의 자부심이자 생명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공간만 차지하는 예쁜 쓰레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이걸 다 버리려고요? 어느새 돌아온 아내가 문가에 서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안쓰러움이 교차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건 내 과거지, 현재는 아니잖아. 진우의 대답에 아내는 가만히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다. 그녀는 그가 버리려던 상패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올해의 경영인상. 당신 이거 받을 때 정말 좋아했잖아요.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했고 굳이 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추억까지 지우지는 마요. 추억은 머릿속에 있으면 돼. 자꾸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내가 아직도 상무인 줄 착각하게 될 것 같아. 계급장을 떼려면 마음의 짐부터 비워야지. 진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의 세월을 봉투 몇 개에 담아내는 과정은 마치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통증과도 같았다. 정리를 마친 후 그는 동네 뒷산으로 향했다. 늘 양복 차림으로 차 안에서만 내려다보던 풍경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것이다. 산길을 오르는 노인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는 젊은 엄마들, 벤치에 앉아 장기를 두는 사람들. 그들은 진우가 상무이든 백수이든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다. 그 익명성의 숲에서 진우는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숲속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그는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소음 속에 살았는지를. 타인의 평가, 실적 수치, 경쟁자의 동태, 상사의 눈치. 그 소음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내면에서 올라오는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진우야, 너는 무엇을 할 때 행복했니? 그 질문에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 사는 법은 배웠지만 행복하게 사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대학 졸업 후 쉼없이 달려온 결과가 이 공허한 벤치라니. 하지만 억울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온전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는 작은 문구점에 들렀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공책 한 권과 만년필 하나를 샀다. 집에 돌아온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공책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아내와 매일 30분씩 산책하기. 잊고 지냈던 오랜 고향 친구에게 안부 편지 쓰기. 직접 요리해서 가족들에게 대접하기. 매일 1시간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상하기. 거창한 사업 계획서나 연간 매출 목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박한 목록이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들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진우의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명함 뒷면에 숨겨져 있던 한 인간의 욕망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소망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진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소금 조절에 실패해 찌개는 좀 짰고 계란말이는 모양이 찌그러졌지만 식탁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아빠가 해준 밥이라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오랜만에 집에 들른 딸이 웃으며 말했다. 진우는 머쓱해하면서도 찌개를 권했다. 그날 밤 진우는 다시 스마트폰을 켰다. 하지만 예전처럼 연락처를 뒤적이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과 찍은 예전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사진 속의 자신은 늘 긴장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은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비우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준비였다. 직함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니 비로소 가벼운 걸음걸이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한진우는 이제야 인생의 진짜 제이막이 오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무대 위 화려한 조명은 꺼졌지만 대신 은은한 달빛이 그가 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고 불을 껐다. 계급장을 떼고 나니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진우의 일상은 이제 속도가 아닌 밀도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매일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쫓기듯 일어나던 그는 이제 창가에 머무는 새벽빛을 충분히 즐긴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부엌이었다. 가족을 위해 서툴게 준비하는 아침 식사는 그에게 어떤 경영 전략 회의보다도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이면에는 현실적인 고민도 고개를 들었다.
통장의 잔고는 아직 넉넉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삶은 그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했다. 그는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다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숫자로 사람을 재단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진우가 내민 계획서는 예전에 수십억 원대 프로젝트 기획안이 아니었다. 동네의 작은 유휴 공간을 빌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상담 카페를 열겠다는 소박한 계획이었다. 기업 컨설팅 제의도 들어온다면서요. 그게 훨씬 돈도 되고 익숙하잖아요. 그건 다시 계급장을 다는 일이 될 거야. 이번엔 그냥 한진우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내가 겪은 시행착오가 누군가에겐 지름길이 될 수 있잖아. 진우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임대료가 저렴한 골목 끝자락에 작은 점포를 구했다.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는 대신 그는 직접 페인트 붓을 들었다.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손에는 이제 하얀 페인트가 묻었고 무릎은 굽혀졌으며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명품 수트 대신 입은 작업복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직접 공간을 채워나가는 희열은 그 어떤 승진 소식보다 달콤했다. 한 달 뒤 카페 여백이 문을 열었다. 화려한 화환도 축하하러 온 정계 인물도 없었다. 오직 아내와 딸 그리고 산책길에 알게 된 동네 주민 몇 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첫 손님은 은퇴 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예순의 남성이었다. 그는 진우 앞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뗐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명함이 없으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군요. 세상이 저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만 같고 진우는 그 남성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상무라는 타이틀을 떼고 마주했던 공포, 인맥이라는 허상이 무너질 때의 고통, 그리고 비로소 찾게 된 평온함에 대해 두 남자는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손님이 떠나며 말했다. 사장님, 오늘 처음으로 숨을 좀 크게 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대기업 임원 시절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숨쉬게 한 적은 없었다. 매출 그래프를 올리는 것보다 한 사람의 짓눌린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물론 모든 날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가끔 카페를 찾아온 옛 직장 동료들은 그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한 상무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우리 회사 자문으로 오시라니까요. 여기서 커피나 나르고 계시다니. 그럴 때마다 진우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자네 눈에는 커피로 보이나? 나는 지금 사람들의 진심을 나르고 있는 중이라네. 진우는 이제 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서 멀어질수록 인간으로서의 존엄에는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그는 카페 한 구석에 놓인 공책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시작점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 그의 카페 여백은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화려한 인맥은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진솔한 인연들이 채워지고 있었다. 한진우는 이제 더 이상 어제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늘 마주할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 나눌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카페 문을 닫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계급장을 떼고 선 그 자리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카페 여백에 계절이 몇 번이나 머물다 갔다. 이제 골목길 초입에 들어서면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과 사람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이 동네의 풍경이 되었다. 한진우는 더 이상 상무라는 호칭이 들리지 않아도 허전함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진우 씨, 사장님, 혹은 그저 저기요라고 불리는 그 평범한 호칭들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곤 했다. 어느 늦은 오후 카페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진우가 모시던 전임 회장의 아들이자
현그룹의 대표이사였다. 그는 화려한 수트를 입고 경호원을 대동한 채 작은 카페의 풍경을 생경한 듯 둘러보았다. 한 상무님, 아니 한진우 선배님. 정말 이렇게 지내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진우에게 다시 복귀할 것을 제안했다. 무너진 계열사를 살려낼 적임자로 진우를 점찍은 것이었다. 파격적인 연봉, 기사 전용 차량, 그리고 다시 손에 쥐게 될 막강한 권한까지. 예전의 진우라면 심장이 뛸 만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고맙네.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카페 운영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아니,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앞에 앉은 사람의 눈을 맞추고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이건 회사 경영보다 훨씬 정교한 집중력이 필요하더군. 진우의 확신에 찬 미소를 보며 대표이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행복이 얼마나 단단하고 깊은 것인지. 그날 저녁 진우는 아내와 함께 노을이 지는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에는 노을을 보며 내일의 실적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그저 붉게 물드는 하늘의 색깔에 감탄했다. 당신 요즘 참 좋아 보여요. 예전에는 항상 날이 서 있었는데. 아내의 말에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실감이 나.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의 감촉을 느끼며 걷고 있으니까. 진우는 깨달았다. 계급장이란 결국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안경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안경을 벗어던졌을 때야말로 비로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성공이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에서 얼마나 평온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그는 카페로 돌아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뒤 조용히 문을 잠갔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기를 써내려갔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가 되기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다. 내 이름 뒤에 붙었던 화려한 수식어들이 사라진 지금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이 되었다. 인생의 진짜 주인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평범한 일상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한진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않으며 미래의 불안에 저당 잡히지도 않는다. 오직 오늘이라는 선물을 정성껏 풀어보며 그는 오늘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행복을 누리고 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다. 그의 어깨는 가벼웠고 마음은 충만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계급장을 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다.